윤석열 후보가 초심을 강조하며 선대위를 해산했습니다. 자진 사퇴한 김종인 위원장은 그 정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 갖지 못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광주에서 원팀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 측은 이달 중순에도 이 전 대표와 함께하는 행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철도 착공식에서 이러한 상황 극복을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속 300km 가까이 달리던 KTX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터널 안에서 무언가와 충돌하면서 벌어진 사고인데 열차 유리창이 깨지면서 일부 승객이 다쳤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강남에서는 신고가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방 분양시장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학원에 가기 위해 백신 접종을 계획했던 청소년은 법원의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교육부는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부엌이든 침실이든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바퀴 달린 충전용 TV가 CES에서 공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용우입니다. 신동욱 앵커를 대신해 3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대선을 63일 앞두고 경랑에 휩싸인 제1야당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택은 선대위 해체와 함께 김종인 위원장과의 결별이었습니다. 실무형 선거대책본부 중심으로 조직을 최소화하기로 했고 선대본부장의 사선에 권영세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라며 초심을 강조했는데 국민들의 불안한 시선을 거둬들이는 것도 오롯이 윤 후보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가장 강조한 건 초심과 국민입니다.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선대위 해체를 선언하며 윤 후보는 지금의 혼란이 모두 본인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새 선대본부는 자리 나눠주기식의 비대한 조직은 싹 정리하고 2030 세대 젊은 실무자들이 이끌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청년 세대를 더 많이 참여시키고 또 그들의 그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선대본부장은 사선의 권영세 의원이 맡았습니다. 그제 독자적으로 선대위 재편을 발표했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원톱 역할을 수락한 지 34일 만입니다. 윤 후보는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일관되게 가졌던 그 원칙과 잣대는 저와 제 가족 또 제 주변에게도 모두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추가 토론 제의에 대해서도 협의에 착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간 중단했던 외부 일정은 오후부터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를 시작으로 재개했습니다. 저녁엔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찬을 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실망한 지지자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윤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60여일. 조직을 추스리고 원팀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가 윤 후보에게 남게 됐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에 앞서 자진 사퇴를 한 김종인 위원장은 자신의 뜻과 다른 이 상황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에 대해 그 정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계속 조언을 해달라는 윤 후보의 요청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가까운 금태섭 전 의원 등도 선대위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1시간 반 전쯤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정도의 소위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은 더 이상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윤 후보와 측근들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고 이 과정에서 윤 씨라고 호칭했다가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내가 무슨 감싼다는 이딴 소리를 또 그 윤석열 주변의 사람들이 한 것 같은데. 윤 후보에게 별의 순간이 보인다고 했던 상황도 달라졌다면서 사람을 쓰는 안목이 없어져서 이런 일이 초래됐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선대위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였다면서 경선 도중 두 사람 사이에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종종 찾아오면 내가 한 얘기가 있어. 근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는 사람이야. 김 위원장과 가까운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등 이른바 3인방도 선대위에서 함께 물러날 뜻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 전 전화로 감사 인사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김종인 위원장님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 좋은 조언을 김 위원장은 자신은 제3자라며 응할 뜻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윤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윤한홍 의원 역시 선대위직을 내려놓으면서 장제원 의원까지 이른바 윤핵관 3인방이 모두 백의종군을 선언한 셈이 됐습니다. 선거대책본부를 새롭게 꾸릴 토대는 마련한 건데 지지율 반등을 위해선 홍준표, 유승민 의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윤 후보가 과연 두 사람을 원팀으로 만들 수 있을지 또 다른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재 기자입니다. 권성동, 윤한홍 의원은 선대위 쇄신에 어떤 장애도 돼선 안 된다며 윤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은 장제원 의원을 포함하면 이른바 핵심 관계자 3인방 모두 후보 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은 선거대책 기구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선대위는 위원장 없이 3개 본부만 남았습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과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확정됐고 직능본부장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야말로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부서만으로 구성되는 그런 선대위로 이제 개편한다고 말씀입니다. 권영세 의원은 권성동 의원이 물러난 사무총장 자리도 겸직합니다. 권 의원은 윤 후보의 대학 2년 선배로 직접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중진 의원인데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으로 대선을 지휘한 경험도 있습니다. 조직은 재정비했지만 경쟁자였던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과 원팀을 꾸리는 게 더 큰 숙제입니다. 홍 의원은 어제까지도 SNS에서 윤 후보를 향해 비판을 이어갔지만 오늘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이처럼 당이 큰 위기에 빠져 있는데 제1야당의 대표인 이준석 대표의 행보는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선대본부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에게 연습 문제를 냈다며 답안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정하겠다고 했는데 당이 처한 상황을 보면 저런 처신이 과연 맞는가 하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당 대표로서 자신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윤 후보의 지지율 등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 참석으로 공식 일정 재개를 알리자 이준석 대표는 곧바로 본인의 같은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선대위 개편에 대해선 큰 틀에서 생각이 같다며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지만 권영세 본부장에게 연습 문제를 줬다면서 오늘 중으로 답이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습 문제 어떻게 풀어주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신뢰관계나 아니면 협력관계가 윤 후보는 당대표 역할을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향후 태도를 보고 협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겁니다. 앞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이 대표는 자신의 언행에 대한 당내 우려에 대해 직설적으로 불쾌감을 표했고 당대표가 나가가지고 말하는 데 있어서 누가 지금 제약을 겁니까? 본인들이 뭔데? 말을 들어먹던지 그러면. 선대위 복귀 등 본인의 거취에 대한 당내 이야기는 시답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제발 복귀해달라 해도 시원찮은 판에 무슨 시덥잖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재선과 중진에 이어 오늘 초선 의원도 모임을 갖고 해당 행위 자제를 촉구했지만 당내 분란, 해당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 초선 의원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줘야. 이 대표는 오히려 이 같은 이야기가 해당 행위에 가깝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정치 선언 반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윤석열 후보가 승부수를 던졌는데 과연 반전의 계기가 될지 야당 취재를 하는 김정호 반장과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던데요. 우리 김 반장이 현장에서 취재한 느낌, 평가는 어떻게 내릴 수 있겠어요? 일단 그러려면 이번 사태의 원인부터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그 이준석 대표 문제나 김종인 위원장의 이른바 그 연기 발언과 같은 논란도 있지만 무엇보다 무한 책임을 진다는 후보 본인이 가장 큰 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선대위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롯이 인정하고 겸허하고 낮은 자세를 보여준 건 일단 평가를 할 만합니다. 네. 다만 그 전달 과정에서 국민의 가슴에 남을 만한 메시지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흔히 윤석열 다음이란 어떤 좀 공격적이기도 하고 직선적인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수세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회견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역공을 편 그런 대목도 있어 보이긴 해요. 네, 바로 그 토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동안 선거법상 정해진 토론 3번 외에 그 추가 토론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여당으로부터 회피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오늘 회견에선 법정 토론 3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추가 토론하자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그 회견 직후 SNS에도 별도 글을 올리면서 토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주제도 대장동 사태로만 한정하지 않고 여러 신상 의혹이나 정책과 공약까지 다루나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TV 토론을 통해서 지지율 반등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줄곧 토론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곧 TV 토론이 성사될 수도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토론이 아니라 당내 분란인데 이게 과연 수습이 되겠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단기간 내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새로 선대본부를 책임진 그 권영세 의원이 비교적 이 대표와 말이 통하기 때문에 조율을 기대하는 그런 기류도 있습니다. 여기에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이 여전히 사실상 외곽에 머무르는 것도 원팀 기조가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어제 뉴스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드렸었는데 윤 후보도 홍준표 후보 등의 필요성,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죠. 네, 그래서 경선 후보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부분은 일단 인정을 했고요. 당내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 나름 좀 공격력이 강하기 때문에 당 내부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직접 상대한다면 당 안팎에 여러 메시지를 줄 수가 있고 또 윤 후보의 공간도 그만큼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단일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상수가 됐다, 단일화는 상수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일각에서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감정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결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공간은 더 열린 거라고 보면 됩니까? 일단은 뭐 윤석열, 안철수 이제 양쪽 다 현재로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도상으로 그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두 사람 모두 뭐 잘해봐야 2등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단일화 국면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국민의힘 당내에선 설 연휴 전에 가급적 빨리 논의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늦어도 다음 달 후보 등록 전까지는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빨리 단일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전문가들은 이 단일화의 경우에 깔끔하게 성사만 되면 굉장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자칫 논의가 길어지면 사실상 경선을 2번 치르게 되는 꼴이라며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내 경선은 기존 지지층 결집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연 확장보다는 강성 메시지가 이렇게 굉장히 쏠리게 되는데 양강 구도의 대선은 중도층을 잡는 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단일화 협상 때문에 서로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다 보면 그 사이 야권이 더 고립될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야당의 난맥상 속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보란듯이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맞잡고 원팀 행보를 보였습니다. 경선 중에 자신이 유일하게 졌던 광주 전남에서 최대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야당의 분열을 반면교사로 삼으며 자세를 한껏 낮추는 모양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비전! 통합! 비전!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잡은 손을 번쩍 들어올립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비전위원회 행사에서 이 후보는 통합과 연대를 강조했고 경쟁했던 모든 후보들이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전 대표도 이 후보를 동지라고 부르며 화답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동지와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야당이 자중질환에 빠진 사이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유일하게 패했던 광주 전남에서 원팀 행보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입니다. 경선 이후 첫 오찬회동을 포함해 두 사람이 공식 일정에 함께 나선 건 벌써 4번째입니다. 민주당은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이 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행사 도중엔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속보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찌라시에 돌던 본인 사퇴는 또 안 하고 실무형 선대위로 재구성한다는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후보 측은 이달 중순 이 전 대표와 함께하는 추가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민주당 공약이 화제를 모으자 이재명 후보가 하루 만에 공약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탈모로 고통받는 분들에겐 희소식이겠죠. 하지만 대번에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역시 재원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의료계에선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일부 중증 질병 환자가 우선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 민주당 청년선대위가 제안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공약이 화제를 모으자 이재명 후보는 발빠르게 동영상을 찍어 홍보에 나섰습니다. 신체의 완전성이 중요하다며 정식 공약화도 언급했습니다. 탈모가 과연 건강보험 대상이냐 아니냐는 저는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신체 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요.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입니다. 건강보험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적자 행진을 이어갔고 이미 재작년 17조 원으로 줄어든 적립금은 2년 뒤엔 완전 고갈이 우려됩니다. 이 후보 공약이 실현되면 연간 700~8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데 이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선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개선이 우선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용 성형이나 피부과 영역의 수많은 시술과 치료들도 같은 반열에서 급여화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후보도 건강보험료의 대폭 인상을 예상하며 저렴한 탈모 카피약 보급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TV조선 최주연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 첫 무력 도발이자 지난해 10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후 78일 만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미사일 도발을 한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8시 10분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500km를 날아갔다고 일본 방위성이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발사 3시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규정했지만 군 당국은 고각 발사 가능성 때문에 아직 재원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자강도는 지난해 9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을 시험 발사한 곳입니다. 이번 발사는 올해 첫 무력 도발이자 지난해 10월 북한이 신형 SLBM을 발사한 지 78일 만입니다. 작년 말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와 식량 문제 해결 등을 강조했던 김 위원장이 남측 대선을 앞두고 미사일 발사로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분석입니다. 북남 관계와 대외 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의 추진 동력도 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탄도미사일 발사로 응사함으로써 임기 말 문 대통령과 종전선언을 논의할 의사가 없음을. 청와대는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회의를 열고 이번 발사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지만 도발로 규정하진 않았습니다. TV조선 황병길입니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남측 구간인 동해 북부선 철도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허황된 말잔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3시간 후 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6km 떨어진 제진역에서 동해 북부선 철도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제진역에서 50여 분이면 금강산역에 도착합니다. 북한과 관광협력 재개의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동해 북부선 철도는 2018년 판문점 선언 중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하나로 문 대통령의 새해 첫 외부 일정입니다. 정부는 2조 7천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강릉에서 제진 111km 구간을 완공한 뒤 향후 북한 철도와 연결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긴장 조성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 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미사일 발사는 평화의 길을 만들었다는 문 대통령 신년사가 얼마나 허황된지 보여줬다며 도발에는 엄정 대처하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군 당국이 새해 첫날 발생한 월북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월북자가 최전방 CCTV에 5번이나 찍혔는데도 어처구니 없는 대처가 이어지다 월북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나흘간 침묵하던 군 수뇌부는 오늘 문 대통령이 경계 작전 실패를 공개 질책하자 국회에서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새벽 0시 51분쯤 민간인 통제 초소로 걸어오던 김모 씨가 접근 말라는 경고 방송에 뒤돌아섭니다. 하지만 김 씨는 군 CCTV를 피해 계속 북상했고 이날 오후 6시 36분쯤 GOP 철책을 넘었습니다. 이 지점에 설치된 군 CCTV 카메라 3대에 김 씨의 모습이 총 5차례 찍혔지만 육군 22사단은 영상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포착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고 철책 현장 확인 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무게를 감지한 철책 센서가 경보를 울리자 뒤늦게 CCTV 영상을 돌려봤지만 CCTV 카메라에 시계를 맞춰놓지 않아 엉뚱한 시간대만 확인하곤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까지 철책 경보 보고를 받지 못한 대대장은 비무장지대 내 열상 감시 카메라에 김 씨가 포착되자 귀순자로 오판해 엉뚱한 구역을 수색했고 결국 월북을 막지 못했습니다. 군 수뇌부는 사건 발생 후 나흘간 사과하지 않다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경계작전 실패를 질책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로 뒤늦게 원인철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사과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KTX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열차가 고속으로 터널을 지나는 순간에 갑자기 철제 구조물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열차 유리창이 깨지면서 일부 승객이 다쳤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KTX 열차 창문에 밖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금이 가 있습니다. 열차 하단부 덮개는 뜯겨져 나가 부서진 부품이 그대로 보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KTX 열차가 충북 영동군 영동터널을 지난 뒤 탈선했습니다. 사고가 난 KTX 열차는 영동터널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교량 한가운데 멈춰서 있습니다. 탈선 과정에서 열차 창문이 깨지고 선반위 물건이 떨어지면서 승객 7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평소 시속 300km로 운행되던 곳입니다. 스파크 튀기면서 막 불꽃이 일어나가지고 무서웠어. 그냥 덜커덩 거렸어요. 그 유리 팍팍 깨지면 사람들 막 방황하시면서 되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사고는 터널 내에 있는 정체불명의 철제 구조물이 떨어져 달리던 열차와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로 KTX 경부선 상하행선 운행이 1시간 이상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표를 끊으러 가니까 오늘 지금 중단됐다 해갖고 여기서 계속 기다려야 되나 집에 돌아가야 되나. 코레일 측은 내일 새벽 첫 차부터 정상 운행을 목표로 복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동남아시아로 수출한 우리나라 담배를 인천항을 통해서 밀수입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수출용 담배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되팔아서 수익을 챙기려 한 건데 담배는 체육용품인 것처럼 속여들여왔고 물동량이 많은 월요일을 밀수입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수사관이 경기도의 한 물류창고에 진입합니다. 어디 가세요? 가면 계세요. 창고에 보관된 상자를 열어보니 수출용 국산 담배가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50. 49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석 달간 중국 산둥성과 인천항을 오가는 화물선에 수출용 국산 담배를 10여 차례에 걸쳐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361만여 갑으로 170억 원 상당입니다. 이들은 한갑단 1,700원에 들여와 서울과 부산 등에 3,500원에 팔면서 현금 65억 원을 챙겼습니다. A씨 등은 태국이나 홍콩에서 팔리는 수출용 국산 담배를 중국 알선책을 거쳐 국내로 몰래 들여왔습니다. 물류업계에서 일했던 A씨 일당은 배드민턴 셔틀콕 등 체육용품으로 속여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등 세관 단속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물동량이 많은 월요일에 세관에 전수검사를 하지 못한다는 악용을 위해서 컨테이너로 커튼치기로 컨테이지스법으로 해양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최근 세무사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한 과목이 유독 어려워서 수험생이 대거 탈락했습니다. 이 과목은 일정 기간 동안 세무 유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면제되는 과목이었습니다. 일반 수험생들의 반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세무사 시험에 응시한 황연아 씨. 회계학 1, 2와 세법학 1, 2 등 모두 4과목을 쳤는데 3과목은 합격선을 넘겼지만 세법학 1에서 과락을 맞아 낙방했습니다. 올해는 합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 과목이 꽈락이 나와서 굉장히 좀 좌절했죠. 전체 응시자 3,962명 중 약 82%, 3,254명이 황 씨처럼 세법학 1이 꽈락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과목 성적과 상관없이 고배를 마셔야 했고 세법학 1 과락률이 다른 과목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또 다른 필수 과목인 회계학 1의 경우 과락률은 14.6%였습니다. 문제는 세법학 1 과목이 20년 이상 유관부서에서 근무한 세무공무원에게 면제된다는 것. 이 때문에 전관예우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더욱이 세법학 1은 20점짜리 한 문제에서만 51%가 0점을 받을 정도로 까다롭게 채점해 일반인 수험생에게 지나치게 불리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부분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근데 0점을 하는 건지는 저도 잘. 이런 논란 속에 전체 합격자 가운데 세무공무원 비율이 예년 평균 6.6%에서 5배가량 증가한 33.5%에 달했습니다. 감사원과 고용노동부는 세무사 시험 출제와 채점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지방의 한 1급수 하천이 1년째 이어진 건설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하천은 환경보호 관할 하에 10년 전부터 멸종 위기종 어류를 복원했던 곳이기도 해서 어떻게 이런 곳에서 건설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나 의문이 이어집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함양의 도시가스 배관 매립 공사 현장입니다. 하천에서 안반을 굴착하면서 돌가루가 섞인 회색물이 하천에 흘러듭니다. 오염물질을 막아주는 방지막도 소용없습니다. 가스관 매설 공사가 벌어지는 현장은 환경부가 멸종위기종 어류인 얼룩새코 미꾸리를 복원하기 위해
치어를 방류한 곳입니다. 환경부는 10년 전 방류에 이어 지난 2019년 3km 하류에도 멸종위기종 1, 2급 여울마자를 방류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1년 전 이 사실을 모른 채 공사를 허가했습니다. 저희도 눈치 못 놨습니다. 하천법 자체에 멸종위기종을 고려해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 자체가 아예 없어요. 2020년에는 경남 산청군도 이 하천에 골재 채취를 허가했습니다. 건설공사는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치명적입니다. 흙탕물 분위 등등으로 인해서 호흡을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죽게 되는 거죠. 환경부와 지자체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서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한 10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강남에서는 신고가 경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을 벗어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방 분양 시장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가 주택 거래를 집중 조사하겠다면서 사실상 강남을 정조준했습니다. 이뮤진 기자가 부동산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입주 3년 차인 서울 강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달 13억 9,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넉 달 전 15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1억 원 넘게 떨어진 겁니다. 꼭 팔아야 양도세가 많이 안 나가서 그런 경우들 양도세 2억 내느니 지금 한 5천 깎아서 팔자, 1억 깎아서 팔자.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도 수도권에서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은 1년 2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분양시장에서도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 고가 아파트는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동의 전용 151제곱미터형 아파트는 최근 직전 거래보다 6억 원 넘게 오른 42억 원에 거래됐고 대치동 전용 84제곱미터도 최근 28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집값 안정론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는 고가 아파트 불법 증여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분기부터 고가 주택에 대한 매입, 특수관계 직거래 집중조사 및 규제 지역의 분양권 불법 전매 조사 등에 순차적으로 착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남권 주요 아파트의 고가 행진에 대한 정부의 정조준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직원 한 명이 회사 자본 90%를 횡령한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의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횡령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오스템에 대출해준 은행권은 오스템에 대한 신용 등급 재평가에 나섰고 해당 주식을 편입한 펀드 판매는 중단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직원 한 명이 1,80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잠적한 오스템 임플란트. 이 회사에 3천억 원의 대출을 해준 은행들은 신용등급 재평가에 착수했습니다. 신용평가를 재실시할 가능성은 큰데요.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니 이제 피해액이나 이런 것도 다 파악이 된 후에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일부 금융사들은 투자자 피해를 우려해 오스템 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 상품의 판매까지 중단했습니다.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거래 정지 후에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겠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 회사 대표는 회사가 현금 2,4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재무 상태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회계 감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횡령금 회수가 불투명한 만큼 거래 정지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거래 정지와 별개로 이 회사의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도 2달 정도 걸릴 전망. 결국 투자금이 못 끼고 빚을 내서 주식을 매수한 경우 현금으로 갚아야 하는 등 적지 않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가 잠시 뒤 개막합니다. 가전에 꽂힌 TV가 새로운 형태로 잇따라 공개됐는데 거실이나 방에 고정된 TV에서 벗어나서 일상에 맞게 움직이고 또 취향에 맞게 선택하는 일상 맞춤형 TV로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텐트 안에서 천막을 스크린 삼아 영상을 감상하고 바깥쪽에선 영상을 보면서 일명 불멍을 합니다. 조명처럼 아래로 비추면 식탁도 TV가 됩니다. 830g의 작은 프로젝터로 최대 100인치 화면에 띄울 수 있는데 들고 다니는 TV인 셈입니다. 스탠드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그 전구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공간에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스크린으로서는 경험하지 못한 바퀴 달린 충전용 TV는 부엌이든 침실이든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와 원하는 각도와 높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TV는 고정돼 있는 가전이라는 관념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올레드 TV도 가장 작은 42인치부터 초대형 97인치까지 내놓으면서 모든 공간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거실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방에서 게임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크게 영화처럼 즐기시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를 보실 때나 그 알맞은 사이즈를 일본과 중국 업체들은 올레드 TV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일본의 소니는 프리미엄 올레드 TV를, 중국 업체들은 가성비가 좋은 올레드 TV를 선보일 것으로 보이면서 전통의 화질 경쟁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부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원의 판단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보건복지부의 항고를 지휘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 불편등을 감안해 방역 패스 적용 예외 장소는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학생 등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된다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해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한 건 어제. 정부는 법원 결정이 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항고를 결정했습니다.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입니다. 정부 부처의 소송을 지휘하는 박범계 법무장관은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를 이끌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정부의 항고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 많은 학부모들에게,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 청소년 방역 패스가 얼마나 위헌적이고 우리 아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그런 진실을 알리는 일을 정부의 항고에도 본안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해당 시설에 대해서 방역 패스 적용이 정지됩니다. 정부는 소송과 별개로 국민 생활 불평등을 고려해 방역 패스 적용 예외 장소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학원이나 대형마트 등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는 곳은 예외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식당과 술집 등 마스크를 벗는 곳은 여전히 방역 패스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오는 3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비하던 학생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남은 접종을 마쳐야 하는지, 방역 패스 도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들이 쏟아졌습니다. 교육당국과 의료계에선 접종은 방역 패스와 관계없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학원과 분위기를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되자 학원과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오늘부터 그냥 갑자기 방역 패스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그냥 안 찍고 그냥 들어갔어요. 접종을 마친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반응도 보입니다. 안 맞으려고 했었는데 백신 패스가 이제 된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맞게 된 케이스예요. 학원 가는데 제한이 있다 해가지고 저번 달에 2차까지 다 맞았어요. 굳이 꼭 안 맞았어도 괜찮겠다. 방역 패스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효력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컸던 일부 학부모들은 당장 한시름을 놓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맞출 수 있을까 말까 막 경계선에 있긴 있었어요. 저한테는 너무나 기쁜 판결이었거든요. 1차 접종 후 부작용으로 2차 접종을 못한 취업준비생은 스터디 카페를 이용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독서실 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게 2차를 못 맞으면 또 못 오게 되니까 이게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교육당국은 3월 전면 등교를 추진 중입니다. 이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까지처럼 학생, 학부모께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또 효과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는 청소년 접종률이 낮을 경우 신학기 대규모 감염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15,000명의 확진자가 매일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중에 절반 정도가 어린이 청소년이 학교고 학원이고 뭐 독서실이고 간에 다 폐쇄가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요. 방역 패스 논란이 불러온 교육 현장의 혼란을 서둘러 막아야 할 때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학원가에서 촉발된 방역 패스 기본권 침해 논란이 다른 업계로도 번질 조짐입니다. 자영업자 가운데선 우리만 왜 방역 패스를 계속 지켜야 하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일부터 문을 닫아야 하는 밤 9시 이후 간판 등에 불을 켜고 점등 시위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송민선 기자입니다. 방역 조치 강화로 매출 감소 고통을 호소해온 자영업자들은 법원의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반겼습니다. 법원이 일단은 인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하지만 방역 패스 보류 형평성 논란도 제기했습니다. 학원과 스터디 카페 등 일부 장소에서만 방역 패스 효력을 중단할 게 아니라 음식점과 카페 등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그게 방역 패스 없이 관준다면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당연히 맞지 않나 싶긴 한데. 일부 자영업자는 방역 패스 중단과 별개로 그동안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상 등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선지원, 후정산 개념의 손실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다른 업종에 대해 방역 패스 적용을 지속할 경우 집단 반발로 대응할 움직임도 감지됐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개개인 사업주들이 떠안고 있는 현실이 참담할 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내일 밤 9시부터 간판과 업장에 불을 켜놓고 영업의지를 표현하는 점등 시위를 약 일주일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법원이 청소년 방역 패스 정책에 제동을 건 뒤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들 역시 방역 패스에 대한 반발이 거센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현재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이 어딘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다중이용시설에 적용이 되는데요.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모두 17종입니다. 여기엔 오는 10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이 17개 중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들 업종에 대해서 방역 패스 적용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온 겁니다.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된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이미 제기가 됐는데요. 의료계 인사들과 시민 등 1,020여 명이 지난달 31일 낸 행정소송의 첫 신문기일이 오는 7일 열립니다. 교육시설뿐 아니라 일상생활 공간 전반에 대한 이 방역 패스 자체를 취소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고3 학생 등 450여 명이 지난달 10일 정부와 17개 시도를 상대로 방역 패스 위헌 헌법소원을 내서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있습니다. 어제 행정소송 결정이 기본권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까요? 어떻습니까? 어제 법원 결정 취지는 한마디로 정부가 백신 접종을 독려할 수 있지만 미접종자의 교육, 직업 선택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학원과 독서실이란 이 업종 특성을 고려한 부분을 좀 더 보면 법원은 청소년 감염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드러난다면서 백신 접종 강제는 청소년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했고요. 또 학원과 독서실을 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 적용받는다면서 미접종자의 해당 시설 이용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네, 이번 결정은 또 청소년 학습권과 관련한 것이라서 성인에게 적용되는 방역 패스와는 사안이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재판부도 백신이 위중증률과 치명률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업종이 생활의 필수인지 여부, 또 공간 내 비말 전파 정도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일부 전문가는 생필품을 구매하는 대형마트 같은 공간에 대해서는 필수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상당히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해당 시설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해요. 마스크를 쓴다라고 하면 감염의 위험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네, 반면 식당, 카페, 목욕탕, 수영장과 같이 이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시설, 또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등 마스크를 써도 비말이 배출될 가능성이 큰 시설에 대해선 방역 패스 적용 해제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다고 하더라도 워낙 호흡량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불안전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느냐, 정해진 사람만 이용하느냐. 네,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를 한 달 앞둔 중국이 방역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봉쇄 14일째에 들어간 인구 1,300만 도시 시안은 외출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먹거리와 생필품이 귀해질 수밖에 없겠죠. 일부 시민 사이에서는 물물 교환도 벌어집니다. 오늘 포커스는 한계에 임박한 중국의 코로나 정책에 맞췄습니다. 중국 시안의 한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건넵니다. 여성은 쌀을 주고 휴대전화를 받아듭니다. 배추는 생필품으로, 게임기는 라면과 만두로 돌아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봉쇄에 들어간 중국 시안시. 주민 1,300만 명은 2주째 집에 갇혀 있습니다. 봉쇄 초기만 해도 이틀에 한 번은 식료품을 사러 나갈 수 있었지만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이제는 허가 없이는 아예 외출이 금지됐죠. 먹을 게 부족해지자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필요한 물품을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随着封闭式管理的时间延长呢，那么社区层面呢就会面临着越来越多的保供的压力。 배가 고파 만두를 사러 나갔던 한 시민은 방역 요원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시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왔고 당국은 방역 요원들에게 구류 7일 조치를 내리고 벌금 4만 원을 부과했죠. 당국은 무료로 식량을 나눠주고 있다고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For days, we've seen this growing sense of frustration and anger from local residents about the lack of access to food and medicines. 시안에 이어 위저우와 닝보 등 지금까지 봉쇄한 도시만 3곳. 코로나 확진자가 한두 명만 나와도 도시 전체를 틀어막는 정책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미국 동부 워싱턴 DC 주변에 이전에 없던 눈폭풍이 쏟아졌죠. 워낙 순식간적으로 몰아치는 탓에 눈폭풍의 중심에 있던 고속도로 구간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 갇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워싱턴 DC와 버지니아를 잇는 고속도로인데 몇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입니다. 차도 사람도 먹을 게 없습니다. There's no fuel. You know, my heart go out to the young lady. Got her 2-year-old baby. She has no food. 40cm의 폭설이 순간적으로 쏟아졌고 빙판길에 대형 트럭이 넘어지는 등 사고가 이어지면서 80km 구간이 마비됐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시작된 정체는 다음 날 아침까지 꼬박 하루 동안 이어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밤을 지샌 동지들은 갖고 있던 먹거리들을 나눠 허기를 달랬습니다. I just made you a hot breakfast and a cup of fruit punch. I saw you were sitting out here the whole time as long as me. I was here since 1 a.m. 기름을 아끼는 방법도 찾아냈습니다. So I turn off my car every maybe hour and turn it back on every 15 minutes that I could. I'd have it on, conserving the heat. 평소 2시간 정도였던 상원 의원의 출근길은 27시간이나 걸렸습니다. You know, it was kind of a survival challenge. And then try to catch some sleep. In about 20 or 30 minutes it gets so cold in the car then you have to do it again. 워싱턴 DC 주변에 폭설이 내린 건 6년 만이지만 이런 피해는 처음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붕어빵과 호떡, 겨울철 생각나는 대표 길거리 간식인데 요즘 찾기가 어렵죠. 노점 위치를 공유하는 앱이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구한말 청나라 상인들이 팔았던 호떡. 일제시대 일본의 도미빵을 본따 만든 붕어빵.
유래는 달라도 겨울철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국민 간식입니다. 대부분이 노점상이고 숫자도 줄고 있지만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전용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다운로드 횟수만 30만이 넘고 새로 발견한 곳과 폐업한 곳에 대해 유저끼리 공유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또 리뷰 같은 것들을 보면은 붕어빵을 제외한 나머지 카테고리들도 좀 추가를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겨울철 간식이 진심이신 분들이 많구나. 직접 만들어 먹는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한 유통업체에 따르면 최근 2달간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겨울 간식 매출이 전년 대비 22% 성장했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에선 아이스크림을 올린 호떡, 팥 대신 슈크림, 고구마를 넣은 붕어빵, 크기는 물론 모양까지 신경 쓰는 등 젊은 세대를 잡기 위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큰 거는 먹기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 뭐 요새 사이즈도 작고 귀엽기까지도 한 것 같아가지고 추억 속으로 사라질 뻔한 겨울철 길거리 간식들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새롭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한 달 앞둔 국가대표 선수단이 연일 맹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혹시 모를 편파 판정에까지 대비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혼성 개주 연습. 녹음에 틀어놓은 현지 경기장 소음 속에 빙판을 가르는 날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한 달 앞둔 국가대표 선수들이 본격적인 맹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금메달은 1개에서 2개 정도 저희가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위협에 중국 홈 텃세까지 열악한 상황이지만 선수들 투지만큼은 뜨겁습니다. 목표를 한두 개로 잡았다고 해서 저희가 메달을 못 따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된 목표는 사실 선수들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준비한 만큼, 제가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의 그 기량을 다 보여드리고 오는 게 저의 목표라서. 특히 금메달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은 실력으로 편파 판정 의혹을 씻어낸다는 각오입니다. 우리한테 실격을 좀 더 쉽게 주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아서 조금의 실격의 여지도 주지 않는 그런 경기를 하려고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최민정 역시 부상과 마음고생을 딛고 한국 쇼트트랙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수들 모두가 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징 메달 사냥까지 앞으로 30일, 금빛 영광을 위한 마지막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진천 선수촌에서 TV조선 장도우입니다. 남부와 제주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으로는 1cm 정도가 쌓이겠습니다. 남쪽 지역에선 출근하실 때 빙판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비나 눈 소식은 없지만요. 대신 미세먼지가 정체되겠습니다. 모레까지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동쪽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재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보통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5도에서 시작해 낮에는 4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8도, 전주는 6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눈이나 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5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